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표면 계질 두 번째 시간으로 표면의 소수화 그리고 표면의 초소수화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계질에는 표면의 어떤 기능을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들을 플라즈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정을 우리가 플라즈마 표면 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표면의 친수화와 세정의 단계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부분이 되겠고, 오늘은 표면을 소수화, 즉 물과 안 좋게, 안 친해지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일어난 플라즈마와 표면과의 상호작용, 기자, 그리고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 계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surface modification 또는 surface treat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의 표면에 새로운 특성을 형성시켜서 어떤 목적에 맞게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인데요. 표면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질층 형성과 표면의 어떤 피막을 형성하는 계질막 형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 둘 사이의 복합 공정도 표면 계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정에는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습식 공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기도금이나 전해도금, 양극 산화, 화성 처리, 화학 침유라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건식 공정에는 물리 증착, 화학 증착,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플라즈마 처리 등이 있습니다. 결국엔 표면 계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그 표면 자체가 갖지 못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밀화, 고기능화, 장수명화 등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의 표처럼 계질막 형성과 계질층 형성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계질막 형성은 말 그대로 이 표면 위에 다른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용사 코팅이나 혹은 증착과 같은 CBD, PVD 방법을 이용한 증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계질층 형성이라는 것은 그 표면 자체의 상부 표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구조 제어의 방법을 통해서 계질층을 형성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레이저나 전자빔 등이 많이 활용되고, 열을 이용한 경우들과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 특히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는 시간도 그러니까 수율을 빨리 높일 수 있으며 대면적화에도 용이하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표면 계질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표면 계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한 에칭이나 증착 등이 대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지난 시간 공부했던 친수화와 세정과 같은 상압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들을 포함하여서 기본적으로 내열, 내마찰, 젖음성, 내식, 접착성 향상 등과 같은 고기능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압 저온 플라즈마가 활성화되면서 저비용, 쉬운 접근성 및 연속 생산성 때문에 다양한 표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저온 플라즈마, 진공이든 상압이든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표면 계질 두 번째 시간으로 표면에 특수한 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때 표면 활성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수화와 소수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친수화와 그 기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소수화하고 그 기작 및 응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플라즈마 표면 계질은 크게 표면 세정, 그 다음에 표면 활성화가 있는데요. 표면 세정은 말씀드린 대로 표면에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나 유기물 등을 플라즈마 내에 생성된 산소 원자 등과 반응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싱이라는 그 부분도 표면 세정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표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표면 혹은 내부의 고분자 화합물들과 플라즈마 내에 생성된 이 기능기들과 반응을 하여, 기능기들이 결합을 하여 표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건데, 크게 친수성, 소수성, 그 다음에 그래피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세정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내 동일한 O나 OH가 CH들과 결합하여 이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플라즈마 활성화는 동일한 OH나 O,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CH나 CF 등이 이 표면에 부착되는 과정입니다. 부착을 통해서 표면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면 활성화는 크게 이제 물과 표면이 어떻게 활성화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이나 혹은
기름등과 같은 액체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방울의 접촉각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이제 많이 활용하는 물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가 이 물과의 접촉각의 크기에 따라서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젖음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친수 소수는 물방울의 접촉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하고 균일한 하고 조밀한 표면이 있다면 그 표면은 영의 이퀴션에 따라서 포스 밸런스,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물방울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표면과 액체, 표면과 기체, 액체와 기체 간의 상호 힘의 균형에 의해서 특정한 각을 형성하는 물방울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각도를 우리가 접촉각 혹은 이제 컨택 앵글, 특별히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워터 컨택 앵글 WCA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컨택 앵글의 크기가 표면의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을 우리가 변화시켰다면 그 표면을 개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표면 장력 혹은 표면 에너지, 표면의 서피스 프리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접촉각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표면의 에너지가 크게 되면 물방울과의 그 표면 에너지가 크게 되면 물방울을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작은 접촉각을 이루을 것이고, 만약에 표면 에너지가 작게 되면 물방울을 잘 잡아당기지 못해서 접촉각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촉각의 크기를 크게 20도부터 한 90도까지,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20도에서 90도까지의 크기를 나타내면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20도보다 더 작은 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접촉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특별히 초친수, 슈퍼하이드로필릭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0도 이상부터 한 150도 정도까지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는 경우에는 소수성이라고 얘기하며, 특별히 150도 이상인 경우는 또 초소수,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친수성을 공부할 때는 스테릭 컨택 앵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친수성을 대표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공부하게 될 소수성 관련해서는 소수 표면이 스티키하냐 롤링하냐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또 구분지을 접촉각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촉각 측정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스테릭 컨택 앵글 방법과 다이내믹 컨택 앵글이 있는데, 스테릭 컨택 앵글은 말 그대로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접촉각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스테릭 컨택 앵글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며 치밀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올바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패턴을 갖고 있거나 한 경우에는 스테릭 컨택 앵글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컨택 앵글 방법이란 걸 활용하는데요. 다이나믹 컨택 앵글에는 크게 틸팅 메소드와 캡티브 메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틸팅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이 측정하고자 하는 표면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틸팅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동그랗게 맺혀있던 물이 접착력이 좋아서 스티키해서 물이 잘 안 떨어지려고 하면 아래 그림처럼 하부 쪽, 이쪽 어드밴싱 앵글과 뒤쪽 리시딩 앵글의 각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때 알파 빼기 베타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방울이 잘 안 떨어지면 이렇게 늘러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스티키하다라고, 소수성을 띠지만 스티키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롤링한 케이스들이라면 굴렀을 때 이게 떼굴떼굴떼굴 잘 굴러가겠죠. 그러면 롤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틸팅하는 경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수성 표면을 스티키와 롤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캡티브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캡티브 메소드는 물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드랍을 할 때 양을 증가시킬 때 측정한 각, 어드밴싱, 그 다음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측정한 각, 리시딩 앵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면이 스티키하다면은 물이 빨아들일 때 잘 안 빨려오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런 각 형태가 될 텐데요. 롤링한 케이스라면 표면에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아들 때 동그란 표면이 그대로 잘 빨려 들어가겠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히스테시스라고 하고, 히스테리시스가 크다면 스티키하다고 얘기를 하며, 그 크기가 작으면 롤링한 서피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이 친수냐 소수냐
혹은 친수와 소수로 개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수 표면, 소수 표면으로 개질함으로써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친수 표면에 대해 공부했을 때 염색을 잘하게 한다든지 접착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혹은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수 표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방수 표면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바이오 파울링, 그 표면에 어떤 생체 물질들이 들러붙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결국엔 물에 있는 성분에 의해서 산화되는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녹방지 한다든지 혹은 안티 아이싱, 잘 얼지 않게 한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표면의 개질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 친수성 공부에 이어 이번 시간엔 소수성을 주로 공부할 텐데요. 소수성 또는 초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에서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을 소수화시키고 초소수화시킬 때 자연에 있는 그 기작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자연모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바이오미믹이라는 분야가 또 있을 정도로 자연 모사를 많이 하는데, 자연에서 살펴보는 소수성, 초수성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투스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투스가 연꽃잎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수 같은 데 보면 연꽃이 떠 있을 때 아침이 지나고 보면 이슬이 동그랗게 맺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젖어 있다라고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로투스 잎, 그 연꽃잎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그 마이크로 나노의 어떤 구조들이 올록볼록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분들이 왁스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소금쟁이, 절대 물에 젖지 않고 빠지지 않잖아요. 그 다리를 또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막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찰력이 그 물의 저항성, 그러니까 마찰력이 굉장히 작은 것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상어의 측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패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면 잘 들러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갖는 것들이 소수성 혹은 초소성을 가지니까 이런 거를 모사해서 만들어 봤더니 마찬가지로 소수성, 초소성을 뜨게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살펴봐서 이러한 표면들을 갖는 것들을 자연에 존재하는 표면을 잘 관찰해서 화학적인 성분을 보니까 어떠한 케미컬 컴포넌트, 왁스라고 하는 케미컬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성, 초소성을 띠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 두 가지 이펙트, 케미컬한 컴포넌트와 피지컬한 스트럭처, 어떻게 보면 랜덤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초소수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적으로 표면을 초소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자연에서 보여지는 이 케미컬 컴포넌트와 피지컬 스트럭처의 시너제틱 이펙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소수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플랫한 표면에서는 우리가 표면을 어떻게 개질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뭐 화학적인 뭐 왁스를 붙이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90도 이상, 그러니까 소수성의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표면에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표면에 나노 스트럭처를 붙이게 되면 그림처럼 이렇게 초소수성 150도 이상의 초소수성을 구현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해도 초소성이 되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나노 스트럭처 합쳐진 히어라키얼 스트럭처를 구조가 보게 되면 그림처럼 또 초소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초소수성이 뒤에 이제 뭐 롤링이냐 스티키하냐라는 것은 또 이제 다음 이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물방울 접촉각 기준으로 한 90도에서 150도 이하는 소수성이라고 얘기하고 150도 이상은 초소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모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면을 초소수화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첫 번째, 화학적 처리, 즉 표면 코팅을 통한 표면 소수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 개질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에 어떤 개질막을 형성하는 거니까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프라이팬 같은 경우 여기가 보면 이제 테프론 코팅이라고 이렇게 보통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상표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름에도 이게 잘 굴러다니고 물도 잘 안 묻는, 그 다음에 방수 옷들,
두 번째는 또 이제 물리적 표면 형상 구조를 통해서 표면을 소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뭐 소금쟁이나 이렇게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의 발바닥이나 이 다리를 잘 들어보면, 그다음에 또 로투스 이펙트 연꽃잎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노 구조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구조들을 이렇게 뭐 PDMS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CNT를 성장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 초소성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화학적 표면 코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을 위해서 한다고 쳐도 물리적 표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캐스케이드 방법을 써야 하는 다든지 아니면 CNT를 성장한 것처럼 약간 뭐 진공이 요구된다든지 고비용이 요구된다든지 속도가 느리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소수성, 소수성을 가지고서 어떤 응용을 할 건지가 규정이 된다면 이걸 만들어야겠죠. 결국엔 다시 빠르면서 저비용으로 물리화학적 특성을 구현을 해서 초소수화 표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이제 이 기술 개발하는 분들의 목적이 될 텐데,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나노 러프니스 혹은 이제 히어라키얼 스트럭처를 통해서 초소수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도 공부했던 리소그래피 방법, 포토나 이빔, 엑스레이, 소프트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플라즈마 에칭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표면을 이렇게 형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케미컬 에칭을 할 수도 있겠고요. 레이저로 에칭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포메이션, 스트레칭을 통한 어떤 표면을 형상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디파지션이 되겠죠. 뭐 어드섭션, 딥코팅, 스핀 코팅, 스프레이 코팅, 셀프 어셈블리, 뭐 CBD, 플라즈마, 그다음에 트랜스퍼, 캐스팅, 아니면 나노 임플란트 이런 방법 중에서 물리적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컴포넌트를 코팅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빨간 박스 있듯이 우리 이제 플라즈마를 공부하니까 플라즈마를 통해서도 이때 이제 플라즈마가 기존의 저압 에칭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간편하면서도 빠른 방법을 통해 또 인라인 공정으로 우리가 표면을 소수화로 개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작은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작이라는 건 결국엔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구조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플라즈마, 특히 상압 저온 플라즈마, 너무 이제 상압 저온 플라즈마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압 플라즈마에서도 사실 표면 개질을 초소수할 수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에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면 러프니스를 변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른 기작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상압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초발수화, 그러니까 초소수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공부해 볼 텐데, 결국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26강이 되고 있는데 쭉 보면서 플라즈마의 특징이 뭐냐,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플라즈마 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 레디컬, 그러니까 이온화된 기체로서 풍부한 전자 이온 레디컬들을 활용해 보자라는 건데, 어떻게 표면은 모폴로지를 형성하겠다. 그 히어라키얼 구조, 나노 스트럭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일단 러프니스가 생기야만 하겠고, 두 번째는 화학적 표면을 그 소수기들로 코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스펙트럼 OES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그 펑셔널 그룹들이 플라즈마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살펴보면서 표면 초소수화 과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표면 소수화를 하려고 하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화학적인 방법, 그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레디컬이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소수기들을, 친수 때는 O나 OH였다면 소수 때는 CH나 CF와 같은 소수기들을, 그리고 물리적 방법, 이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온으로 해서 거칠게 만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파티클 디파이션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플라즈마의 특징이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면의 젖음성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표면 그 소수성의 제어, 그러니까 젖음성의 제어가 플라즈마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작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처럼 몇 가지 케이스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별로 실험을 할 때 일단 이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였으니까 CH4하고 C4F8 이 두 기체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H4 같은 경우에 싱글 스텝 얘기한 거는 그냥 이 단순한 조합으로만 한 경우고, 멀티 스텝이라고 얘기한 거는 두 가지 조성을 다르게 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쌓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를 쌓는다는 의미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공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믹싱한 경우, 두 개를 같이 믹싱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각각 싱글 스텝 같은 경우에는 CH4 같은 경우는 85도 워터 커팅 앵글이, 그 다음에 C4F8 같은 경우는 98도. 이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파워를 증가한다든지 뭐 가스량을 증가하든지 했을 때 거의 세츄레이션이 돼요. 싱글 스텝 같은 경우는. 반대로 멀티 스텝 CH4 메탄가스를 먼저 하고 C4A8을 한 경우에는 152도로 우리가 초소수성을 구현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C4F8을 먼저 하고 CH4를 한 경우에는 90도로 그냥 일반적인 소수성, 그 다음에 믹싱을 한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 그 젖음성을 소수성에 대한 그 정도를 표면 계지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싱글 스텝을 해서 더 이상 컨택 앵글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케미컬 컴포지션은 당연히 쌓이겠죠. CH나 CF 이 소수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피지컬 모폴로지가 나오지 않았고, 멀티 스텝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CH4를 하고 C4F를 한 경우에는 피지컬 모폴로지까지 같이 나오면서 시너지 효과로 초성이 된 반면에, 같은 멀티 스텝이지만 순서가 바뀐 C4F8을 먼저 하고 CH4를 한 경우에는 피지컬 모폴로지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소수성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서서 자연 모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소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표면에 화학적인 성분 더하기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도 화학적인 성분 더하기 구조적인 어떤 그 패턴을 만드는 경우에만 초소수성이 구현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 보았고, 그러면 왜 더 이상 싱글 스택 같은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이 안 되느냐? 결과론적으로는 피지컬 모폴로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은 플라즈마를 더 오래 찌면 되는 거 아니냐? 예층이 더 두꺼워지면 되는 거 아니냐? 혹은 가스량을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왼쪽 위에 그림처럼 익스포저 타임을 증가시키면 한 20초 정도까지는 90도로 올라오는데, 그 뒤로는 아무리 시간을 길게 해봤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H4 양이 너무 적으면 표면이 전부 다 이렇게 그 CH기 소수기들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각도가 작을 수 있지만, 어느 시간 20초 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다. 이게 플라즈마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90도 이상으로는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스플로우 양을 더 늘리면 마찬가지로 10SCM, 이 조건에서는 10SCM 이전에서는 소수성이 잘 구현이 안 되는데, 그 이상에서는 아무리 양을 늘려봐야 큰 변화가 없다. 또 소수성 구현에 대한 충분한 양이 있다면 그 다음은 더 이상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워 증가하고 이 플로우 증가를 한번 살펴보면 미미한 변화는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미미한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의 양보다는 C4의 양이나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소수성 구현에 더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데 어쨌든 그 변화는 미미하다는 거죠. 다만 소수기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 파워는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왜 CH4를 넣었을 때 소수성이 발행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성분과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화학적인 성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가 FTIR을 이용해서 이 표면에 플라즈마 처리된 표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시간 레퍼런스, 그러니까 일반 글래스 같은 경우죠. 글래스에는 이 성분이 없어요. CH 성분이. 그 다음에 여기 CH2나 CH3 성분이 안 보여요. 파란색. 그런데 30분이나,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길게 있냐면 FTIR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하거든요. 30분이나 뭐 1시간 정도 해보면 이 CH2 성분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들의 에어리어를 보면 파워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는 확실히 그 성분들은 증가하긴 하지만 이 성분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소수성이 더 크게 발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가 알 수 있고요. CH4를 넣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보이는 CH 밴드가 우리가 소수성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CH기는 어디서 왔느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플라즈마로부터 왔겠죠.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했으니까. 플라즈마를 할 때 헬륨 플러스 CH4를 했잖아요. 그래서 OES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냥 헬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런 OH나 N2, 그 다음에 힐륨, 그 다음에 산소 성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CH 양을 증가시키면서 보게 되면 그 전에 없던 CH 밴드가 보입니다. CH4300 옹스트롱이라 명명되어진 밴드가 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 플라즈마에서 분해된 CH들이 표면에 가서 CH 그룹으로서 펑셔널 기능기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CH4를 들어간 경우 소수화가 된 경우는 화학적 기작이다 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초소수화가 안 되냐? 그 표면의 모폴로지를 살펴보면 레퍼런스나 메탄을 썼을 때나 러프니스 밸류 RA 러프니스 밸류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뭐 줄어드는 경향까지 나와요. 그래서 서피스 러프니스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러프니스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이드로포비티 성격만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CH 이 펑셔널기가 아무리 많은들, 그 얘기는 이제 파워를 증가시키나 플로우를 증가시키나 트리트먼트 타임을 증가시키나 90도 이상에서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컨택 앵글이 CA가 90도에서 끝납니다. 거의. 이거는 그냥 CH기를 갖는 일반적인 물질이 갖는 서피스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화학적으로 갖는 서피스 에너지만이 물방울의 형태를 고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계절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이제 C4FA도 마찬가지인데 멀티 스텝을 한번 해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3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메탄을 먼저 하고 그 위에 C4F8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C4F8을 했을 때도 약간 모폴로지 변화가 보였지만 사실 세츄레이션 되고 얘도 안 컸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 C4F8을 먼저 해보고 CH4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CH4만을 이용한 표면 소수화는 90도 이상의 초소수화가 어려웠어요. 표면에 거칠기가 없었기 때문에. CF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CF 펑셔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얘도 화학적인 그 계질만 됐기 때문에 뭐 초소성이 발현되진 않았지만 CH4보다는 높은 컨택 앵글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펑셔널 그룹이 갖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학적인 성분들이 갖는 기본적인 서피스 에너지가 있죠. 얘가 20도씨에서 한 15에서 25다인인 반면에 CH그룹은 35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크잖아요. 크다는 얘기는 물을 더 잡아당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CF기를 증착시키면 좀 더 큰 접촉각을 기대할 수가 있죠. 다만 싱글 스텝으로 하는 경우에는 얘도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 펑셔널 그룹으로서의 고유한 서피스 에너지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워를 세게 하거나 처리 시간을 늘리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멀티 스텝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보시면 메탄만 썼을 때 싱글 스텝인 경우에는 케이스 1, 케이스 2, 그 다음에 C4FM만 썼을 때 이 이상 증가가 안 됐어요. 세츄레이션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CH4 다음에 C4FS를 한 경우는 152도로 초소수성이 구현이 됐어요. 근데 거꾸로 C4FS를 한 다음에 CH4를 한 경우에는 구현이 안 됐어요. 그냥 얘랑 똑같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최상위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 세 개만 보고 보면, 요 세 개만 보고 얘기를 하면 최상위층이 메탄 계열이냐, CF 계열이냐에 따라서 컨택 앵글이 거의 결정된다는 거죠. 화학적인 특성만 보면, 화학적인 특성만. 그러면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층은 CF가 있겠죠. 그럼 얘랑 같아야 하는데 초소수성이 나왔어요. 초소수성. 왜 그러겠냐?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피지컬 모폴로지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피지컬 모폴로지 변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성분의 변화를 보면 마찬가지로 C4F8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F1S 성분들이 크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C1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1, 2, 그 다음에 케이스 1하고 4를 살펴보게 되면 케이스 1 검정색하고 4를 살펴보면 C1S가 굉장히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하게 이제 CH4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4F8이 들어간 경우에는 F1S 성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화학적으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를 디컨볼루션 한번 해보면 케이스 2하고 3 결국 이제 C4F8이 마지막에 이제 처리된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제 CH도 있지만 CF에 대한 성분들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케미컬 펑셔널 그룹들이 이제 앞에서 CH 그룹이 크게 역할을 한다는 거는 CH4 플라즈마에서 확인했으니까 C4FA 플라즈마에서는 CF 그룹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더 화학적으로 검증을 한 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폴로지를 변화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싱글 스텝 케이스 1,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텝 같은 경우에는 CH4에서는 얘가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케미컬리 CH 성분이 있긴 했지만 모폴로지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C4F8 같은 경우는 모폴로지 변화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90도 이상 좀 보이긴 했지만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멀티 스텝을 한번 시도해 보면 메탄을 한 다음에 C4F8을 하게 되면 앞서보다 더 많은 폴리머 그들이 형성돼서 파티클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4F8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메탈을 한 경우에는 파티클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부의 층에 그 파티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파티클이 있더라도 그 위층에 CH4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굉장히 초소성 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하고 그 마지막 단이 무엇이냐가 역시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표면 계질이라는 것은 컨택 앵글을 측정한 표면 계질이라는 것은 이 최종 단의 표면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 안에 아무리 거칠기가 있어 봤자 상부가 매끄럽다면 얘는 그 초소성이 발현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표면의 거칠기가 초소성 발현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영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평평한 표면에서 접촉각 컨택 앵글이 표면 장력과 관계 있음을 보여주는 영스 이퀘이션은 사실 플랫한 서피스에서는 잘 맞습니다. 그런데 표면에 거칠기가 있는 경우는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약간 그 이퀘이션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보통 모델이 있는데 벤젤 모델이 있고 캐스백스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중간 단계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스 모델은 아래 그림처럼 평평한 플랫에서 이 세 힘의 균형, 그죠? 그래서 RLV 코사인 세타는 RSL 빼기 RSV 빼기 RSL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코사인 세타, 이 컨택 앵글이 이 힘의 균형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거칠기가 있는 경우, 근데 거칠기가 있는 경우 두 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벤젤 모델하고 캐스백스터 모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벤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거칠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물이 쏙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캐스백스터는 거칠기 안에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살짝 바꿔보는데 똑같이 힘의 균형을 한번 보는데 힘의 균형으로 보는데 RLV 코사인 세타가 이제 거칠기 성분이 있는 거죠. 똑같이 이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RSV 빼기 RSL의 힘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때 거칠기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그걸 R이라고 써보자. 그래서 이 R에 대한 거칠기를 살펴보고 이때 나타내는 각도를 이제 어페런트 컨택 앵글이라고 얘기해요. 어페런트 컨택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세타는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세타라고 보면 이 힘의 균형에서 나타내는 세타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타는 여기서 온 거죠. 요 식에서 이게 RLV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RLV 지워지면 이 식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잘 보면 만약에 세타가 90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 얘기는 이제 친수성이죠. 그죠? 여기에서 봤을 때 친수성이죠. 친수성 표면인 경우 만약에 거칠기가 있다면 R은 거칠기가 있으니까 1보다 크겠죠. 거칠기가 있다면 이 코사인 세타 W 어페런트 컨택 앵글 벤젤 모델에서 그럼 세타가 더 작아지겠죠. 그 무슨 얘기냐? 친수성 물질에 거칠기가 더해진다면 더 친수성이 된다. 반면에 세타가 만약에 90보다 큰 경우
소수성 표면, 그 플랫에서는 소수성 표면인 거죠. 소수성에서 플랫 표면인 경우에는 이런 거칠기가 있다면 세타가 더 커지겠죠, 이제.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더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소수성은 더 소수화가 된다는 거예요. 거칠기가 있다면. 그래서 친수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수뿐만 아니라 친수에서도 이 친수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 경우는 O나 OH 등으로 충분히 초친수를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거칠기를 역시 증가시키면 친수성을 더 증대할 수 있고 소수성의 경우에서도 거칠기를 증가하면 소수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표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스티키한 성격을 보입니다. 근데 캐스백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공기 에어포켓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식을 좀 다르게 써야 하는데, 그래서 크리티컬한, 죄송합니다. 캐스백스터 모델의 어페런트 앵글을 또 코사인 세타 C라고 놓으면 이때는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fs 코사인 S와 fv 코사인 V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솔리드와 베이퍼가 갖는 에어리어 팩터를 분자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에어리어가 많을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이 물의 에어리어가 얼마나 많을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에어리어 팩터가 있을 건데 이건 어쨌든 1이다라고 놓게 되면 세타 S는 우리가 그냥 세타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캐스백스터가 갖는 컨택 앵글 C는 다음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친수성뿐만 아니라 이제 소수성 그리고 표면이 거칠 형태를 갖고 있는 표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컨택 앵글과 표면 장력과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초소수를 만드냐 무조건 초치수를 만드냐가 아니라 과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끔씩은 제어성. 제어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결과 CH4 플러스 CF4 스텝으로 갔더니 좋더라. 그러면 얘네들의 성분의 비를 제어해 본다면 우리가 젖음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물론 이제 헬륨 기반 플라즈마의 CH4 플러스 C4Fs의 양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당연히 C4Fs의 양이 증가할수록 컨택 앵글이 쭉 증가해서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각도 175도면 굉장히 컨택 앵글이 큰 거죠. 초소수성이 나오는 걸 아래 그림처럼 알 수가 있어요. 스파이드로포빅이 이 CH4와 C4Fs의 양의 제어로 구현이 되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영역을 제어할 수도 있다. 컨택 앵글로 표면의 개질 정도를 전임성 정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CF 펑션 그룹이 CH 그룹보다는 아까 크리티컬 서피스 텐션이 작아서 큰 접촉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CF만으로는 초소수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믹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트리티드 글래스 같은 경우는 한 30도에서 40도 사이인데 C4F8이 안 들어갔을 때는 90도. 그 다음에 여기 R4라고 한 건 요 식의 배율이기 때문에 C4F8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170도 이상의 초소수성이 구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초소수성 표면은 다시 두 개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스티키하냐 아니면 롤링하냐. 그러면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캐스백스터를 쓸 거냐, 벤젠 모델을 쓸 거냐 알려면 이제 스티키하냐 롤링하냐로도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를 한번 캡티브 메소드로 다이나믹 컨택 앵글을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 앞에가 이제 어드밴싱, 리시딩. 그럼 이 크기의 차이가 C4F8이 증가할수록 25도부터 4.9도. 이건 거의 없는 거죠. 4.9도면 그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캡티브 앵글로. 그 얘기는 뭐냐? 그럼 얘는 롤링. 이 경우도 사실 롤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완전 롤링한 서피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션 컨디션을 통해서 똑같이 초소성을 만들지만 약간 스티키한 경우부터 롤링한 서피스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롤링하다는 건 이제 슬리퍼리한 거죠. 허리한 서피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한 중요했던 것은 이 가스 믹싱 레이쇼를 컨트롤을 통해서 서피스의 젖음성까지 함께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캡티브 메소드를 한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건데요.
메탄만 들어간 경우에는 소수성 90도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드밴싱 물의 양을 점점 증가시키면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물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면 69도로 96도부터 69도로 약 30도 정도 이 히스테리시스가 보임으로써 얘는 젖음성의 표면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아래 20 그러니까 C4FAC 많이 들어간 믹스된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물의 양을 증가시킨 경우나 물의 양을 감소시킨 경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5도 정도로 히스테리시스가 나온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슬리퍼리한 서피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구현되느냐? 앞에 했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구조. 화학적으로 봤더니 R량이 증가할수록 CH나 CF 이런 성분들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F1S를 증가시켜 보면 CF 성분들이 크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하게도 CH와. 그래서 화학적으로 CH기, CF기가 모두 관찰되는 것을 믹스했으니까요. 모두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양을 제어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은 믹싱 레이셔를 변화시켜 보면 당연하게도 CF 양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CH 양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뭐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표면에 거칠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거칠기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트랜스미턴스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뿌연해진다는 거니까. 거칠어지면 뿌옇게 변하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봤더니 600나노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컨택 앵글은 좋아지지만 트랜스미턴스는 떨어지는 걸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이용하면 트랜스페어런트 하면서 초소수성인 면도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차단을 하는 아예 차단용으로도 쓸 수 있겠죠. 옵틱스한 성격도 우리가 구현할 수 옵티컬한 그 특성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인지하신 대로 초소수성이 구현이 되려면 표면에 거칠게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헬륨과 메탄만 든 경우, 이 경우는 컨테인글이 90도였죠. 더 이상 증가하는 경우 아주 깨끗합니다. 플랫합니다. 그래서 영스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고, 가스 레이쇼가 8%인 경우, 12%인 경우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 나오고, 이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럭처 안에 나노 스트럭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어라키얼 구조라고 얘기하는 히어라키얼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국엔 동일한 결론을 다시 내릴 수가 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 경우는 다 뭐 1분 이내죠. 빠른 시간 안에 피지컬 서피스 모폴로지를 바꾸고 케미컬한 성분을 증착함으로써 스파이드로포빅한 표면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었음을 결론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미턴스도 역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소수와 응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기초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가스 컨트롤을 통해 우리가 그 표면의 젖음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중에 뭐 친수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이번엔 소수도 공부했는데 친수 같은 경우에는 젖음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색을 잘한다든지 본딩 결합력을 접착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세정을 한다든지 애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었는데 소수 표면은 과연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 뭐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물과 물과 이제 접촉이 잘 안 되는 방수 개념 혹은 발수 제품에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 뭐 방수 포장이나 방수 옷이나 뭐 이런 곳에 적용할 수 있지만 좀 더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방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초소수성이 발현되는 걸 보니까 투명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저희는 적용하고자 했느냐, 태양전지에 한번 적용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전지를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방막 태양전지를 만들 때 플라즈마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외부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5개에 설치된 태양전지는 이제 뭐 우박이나 돌이나 이런 거에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뭐 방막 태양전지든 뭐 결정지 태양전지든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 유리가 이제 밖에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들어와야 하는데 이물질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이 효율이 우리가 제품 출하할 때 효율이 15%다라고 하면 실제 설치가 되면 이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먼지나 흙 등에 의해서 소일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불투명해지는 거죠.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우기시 비가 오면 표면이 이제 세정이 되면서 약간 효율이 복원되지만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뭐 그 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뿌연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초소수성이 되면, 그것도 롤링 한 서페이스가 되면 빗방울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 올 때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먼지들을 깨끗이 내리고 가지 않겠느냐. 실제로 플라즈마가 아니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응용하고 연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이 표면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초소사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들 있죠. 리소그래피나 이빔이나 캐스팅이나, 주로 이제 캐스팅 방법들을 통해서 표면의 거칠기를 향상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투과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태양전지가 팔아서 얼마나 남는데 그런 복잡한 공정, 비싼 공정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플라즈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미턴스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당연하게도 표면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즉 초소수화가 되면 될수록 투과도는 그림처럼 떨어지는 걸,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UVA-VAS 실험인데, 그 트랜스미턴스를 보면 초기 빨간색이 언트리티드고 이건 R4인 경우, 요 사이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태양전지 이용하는 게 300나노부터, 근데 이제 300나노 쪽은 이제 잘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 가시광 영역이니까, 보면 오히려 R이 4 미만인 경우에는 UV를 컷 시켜버리고 비저블 같은 경우는 거의 100%까지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R4인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용해서, 근데 R4인 경우에서도 우리가 초소수성이 발현이 됐었거든요. C4F8과 CH4의 적당량. 그럼 실제로 그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베어글래스에다가 인공적인 소일링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스트를 뿌리는 거죠. 베어글래스에 더스트를 뿌리고 클린을 한번 해보고, 또 더스트를 뿌리고 클린을 해보는 거예요. 물방울 기울여 놓고, 보통 이제 태양전지 패널이 몇 도 이렇게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울여 놓고 클린을 물방울로 쭉쭉쭉 떨어뜨려 보면, 그냥 일반 글래스에는 그림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나가지 못해요. 이게 지금 씻겨나간 부분인데 깨끗하게 씻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스트가 묻으면 완벽하게 묻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태양전지 효율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R4의 공정으로 초소수화 표면을 플라즈마로 심플하게 1분 만에 만든 그 글래스에다가 더스트를 뿌려보면, 일단 첫 번째, 더스트 자체가 잘 묻지가 않아요. 더스트 자체가 잘 묻지가 않고, 두 번째, 클린 시키면 깨끗해져요. 훨씬 깨끗해져요. 그 물방울들이 보이시죠? 물 자국들이, 물방울이 쪼르르 떨어지면서 더스트를 묻혀서 나간다는 거죠. 이 세정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앞서서 트랜스미턴스만 봤을 때는 R4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과도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 뒤에 세정을 통한 그 효율 복원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효율은 떨어지지만 복원이 잘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에너지 그 발전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효율의 복원 능력을 보면, 자, 이 베어글래스 회색인 경우에는 더스팅을 하게 되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 상용 제품을 사다가 그 표면에 이 글래스를 하나 더 덧붙였기 때문에 이 효율 자체의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효율의 상대값이 중요할 텐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복원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또 급격히 떨어지고 복원이 돼요. 그런데 초기 12%, 거의 11%짜리가 거의 뭐 2점 몇 %밖에 못하는 거예요. 소일링 이펙트가 크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R이 4나 8, 16짜리를 보면 효율은 16은 좀 떨어지죠. 초기 효율은 떨어지지만 더스트가 일단 안 묻어요. 제일 안 묻어요. 그리고 복원도 잘 되고 변화량이 적어요. 그러면 낮은 효율로 꾸준히 효율을 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니까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이제 R4인 경우에 보면 초기 효율은 높지만 더스트가 잘 묻죠. 하지만 복원력이 그만큼 커요. 그리고 또 더스트가 잘 묻고 복원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알사가 좋을 거냐. 근데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뭐 모래가 이런 게 많고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뭐 스모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는 초기 효율은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비슷한 효율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R16이 더 훨씬 좋을 수도 있고 먼지나 이런 건 잘 없지만 어쨌든 비가 한 번씩 오는 지역에서는 R4인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이거를 응용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플라즈마를 갖고 소수화 표면만 만들었는데 이런 쪽에도 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수화 응용으로 유수분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유수분리라는 게 뭐냐? 유수분리라는 거예요.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플랫한 표면에 소수화 작용을 통해서 뭔가 응용해 보자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메쉬 스타일에다가 망에다가 그냥 일반 메쉬 망을 소수화시키면 무슨 일이 있을까? 구멍은 뚫려 있지만 물이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수분리막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설명은 친수, 소수, 초친수, 초소수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물에 대해서잖아요. 앞서서 언급도 했지만 기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친유, 소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친유, 초소유. 그래서 물과 친하냐 안 친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 매질이 있는데 물은 안 친해요. 근데 기름은 친해요. 그러면 기름만 통과시키고 물은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들이 기름에만 녹아요. 기름에만 녹아요. 그런데 그 성분들은 물과 기름에 있을 때 분리가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성분을 넣었을 때. 그럼 그 성분은 하나는 물에 녹고 하나는 기름에 녹아요. 그럼 얘를 분리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과 기름은 물론 이제 위에 딱 뜨니까 비중에 의해서 뜨니까 이 부분만 건져내도 되겠지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이런 필터를 쓴다면 어떤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필터링 역할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수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유조선 사태들도 많이 있었지만 태안반도 그런 경우 보면 어떤 부직포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름을 분해하는 화학 제품을 또 써요. 화학 제품들을. 그건 안 좋겠죠. 그리고 기름도 아깝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기름들이 떠 있는 그곳에 이런 필터링을 갖고 버킷을 가지고서 물 죄송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걸 넣은 다음에 기름만 뽑아내고 물은 다시 밖으로 배출하면 기름도 제거하면서 그 기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유수 분리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표면 기능화를 하는 거죠. 자, 기능화 전에 이 메쉬가 어느 정도 소수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표면 기능화를 통해서 기름은 잘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은 잘 통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화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는 물도 통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기름도 통과하지 않게 만들고 물도 통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막이 있다면 이렇게 막이 있다면 물과 기름을 같이 넣는데 이 막을 통해서 기름이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기름이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면은 한쪽 면은 물은 안 되고 기름만 통과한다면 반대쪽 면은 기름이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야겠죠. 그 기름도 통과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멤브레인을 한번 기능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공부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택적인 표면처를 통해 물, 기름, 분리막 제조에 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응용할 수 있는데 기작은 똑같습니다. 결국엔 이게 왜 가능하느냐?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화 전의 표면은 이렇게 메쉬가 그대로 평평했다면 기능화 1과 2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하이어러키럴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나 나노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만든 멤브레인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는
이쪽은 물은 통과가 안 되고 기름은 통과되고 이쪽 면은 기름은 다시 통과가 안 되는 멤브레인을 설치한 거죠. 그리고 물을 넣고 오일을 넣어서 막 믹스를 시켜봤어요. 믹스를 시켜봤더니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건 이제 수평 방향이니까 억지로 어떤 외부 힘을 주지 않은 거죠. 순수하게 필터에 에서의 분리만을 통해서 그 물기름을 분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름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기름만 빠져나가고 10분 정도 경과하게 되면 장시간이 걸리지만 기름만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죠. 물론 여기에 이제 기름들이 약간씩 있는데 이거는 이 표면이 친유 성분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물과 기름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는 유수 분리막도 플라즈마의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플라즈마 표면 계질을 이용한 친수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통한 소수, 초소수화에 대한 방법들과 기작, 그리고 그 예시들, 그리고 이 표면을 이용해서 응용해 볼 수 있는 한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면이 친수화가 되기도 하고 소수화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기작들은 결국에 플라즈마에서 오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쓰이는 것은 제가 모든 강의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즉 화학적인 반응과 물리적인 반응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응용 분야 및 표면 계질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응용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친수와 소수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경우는 모두 이제 플라즈마, 특히 이제 플라즈마 중에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저압이어도 좋고 대기압이면 더 좋고 저온 플라즈마를 적용한 사례들이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 플라즈마를 적용한 표면 계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계질에는 표면층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궁극적인 내구성 강화나 내열성, 내부식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물질들을 입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코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의 표면 처리 중 두 번째 시간 소수성, 초소수성 표면 계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